여러분, 이번 시간에 물류법규 27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는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뭐 물류시설 장비라든가 공동화, 그 다음에 정보화, 자동화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특히 정보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우수 물류기업의 인증 부분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페이지 1번 물류체계 보겠습니다.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해서 시설, 장비, 정보, 조직,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죠. 2번 물류시설, 그 다음에 장비의 확충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류법규상 규정된 물류시설의 종류인데, 이거는 물류시설법에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화물 운송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화물 운송의 운송, 보관, 하역에 관련된 시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 이외에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관련된 시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화, 자동화, 그 다음에 정보와 관련된 시설들이 있을 수가 있다. 여긴 뭐는 없어요. 표준화는 없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표준화는 여기에 속하지가 않는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물류단지. 1번부터 3번을 모두 포함하는 거죠. 물류단지, 그 다음에 터미널 이런 것들 얘네들을 우리는 물류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물류시설법에 가서 물류단지 시설, 그 다음에 지원시설 구분하는 게 아주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운송, 보관, 하역에 관련된 시설은 물류의 3대 기능에 관련된 거고,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들은 이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부수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가가치 창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유통, 가공 같은 게 중요하죠. 가공. 표준화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양가로 2번 물류시설 및 장비 확충에 관한 지원 부분이 있어요. 지원이죠. 우리 법률은 지원에 관련된 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장, 회장 또는 산장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한테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할 수는 없어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회장, 그 다음에 산장은 물류시설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한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양가로 3번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기관 및 물류기업 등이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라. 첫 번째, 주요 물류 거점 시설, 그 다음에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부분입니다. 1번이 중요하죠? 첫 번째 보면 주요 물류 거점 시설. 거점입니다. 거점. 이 거점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운송수단과의 연계성이, 다른 운송수단과의 연계성이죠. 다른 운송수단 간의 연계성입니다. 연계성. 여기도 이제 우리 화물 운송 관련돼 가지고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거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운송수단이라는 단어죠. 거점 우리는 노드라고 표현하고요. 운송수단을 모드라고 표현합니다. 거점끼리 연결된 것을 우리는 링크라고 그러죠. 노드, 모드, 링크. 우리 화물 운송 관련해 가지고 3요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물류 거점, 지역별로 나와 있는 거죠. 거점 시설, 그 다음에 운송수단 간 연계. 하나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 복합 운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 자동차, 선박, 그 다음에 철도, 이런 것 연계되는 연계성에 관련된 부분, 모드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 모드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법규의 뒷부분에 보면 환경 친화적인 물류 관련해서 모달 시프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달 시프트. 친환경 물류수단으로 전환이죠. 물류수단으로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 모달이 뭐예요? 모달이 모드의 모드의 시프트. 운송수단의 전환이죠.
그래서 친환경, 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감하는 그런 운송수단으로 전환시키겠다. 뭐해서 화물 자동차에서 철도라든가 연안 운송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특히 뭐 탄소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규정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거점 시설,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 중복 여부 이런 것들이 있다. 넘어갑니다. 28조 공동화, 자동화, 효율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동화 또 아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고 우리 물류법규에서도 좀 중요성이 있지만 물류법규에서는 공동화, 자동화 관련해서는 지원 규정 때문에 중요해요. 서포트 규정 때문에 중요하고요. 국가에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해주는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 화물운송론에 가면은 공동화 자체는 LCL을 갖다 FCL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콘솔리데이션 관련해서. 화물운송론에서 공동화의 뭐 전제 조건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개념. 물류 공동화란 물류 기업이나 화주들이 물류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류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조직, 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그래서 시설, 장비. 시설이나 장비, 뭐 용기 같은 것들 들어갈 수 있게 디바이스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여기 보면 정보망, 그다음에 인력들도 같이 쓸 수 있겠죠. 사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쓰는 거를 우리는 공동화한다. 이걸 통해서 일단 물류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비용 절감이에요. 비용 절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같이 공동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우리 컨테이너가 하나가 있습니다. 4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있는데 혼자 쓰면 이만큼밖에 쓰지 못해요. 이만큼 반밖에 못 쓰더라도 컨테이너 40피트짜리 하나에 대한 비용을 모두 다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사한 특성이라든가 조건이 유사한 놈을 갖다가 같이 실었어요. 같이 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반만 내면 되는 거죠. 공동화예요. 공동화. 우리 이걸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화를 높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공동화 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뭐 관련된 회사들이 다수의 화주 기업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수의 화주 기업들을 책임질 수 있는 간사회사, 책임회사가 또 하나 있어야 되고, 공동화의 물품도 적합해야 되고, 배송 조건도 유사해야 되고, 물류 표준화가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양걸 2번 물류와 공동화, 자동화의 지원 별표. 지원 부분, 서포트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1번 공동화 추진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원 주체는 국장, 회장, 산장 또는 시도지사 4명이 합니다. 4명이. 지원 내용은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2번 공동화의 권고, 국장, 회장, 산장 또는 시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단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예요. 강제하는 거 아닙니다.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 권고를 했는데 그걸 이행하면 그렇죠. 뭔가 어드밴티지 주겠다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해 주겠다. 세 번째, 시범지역 및 시범사업으로의 선정, 국장, 회장, 산장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범지역 밑줄,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4번, 자금의 지원, 물류시설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필요 자금도 지원해 줄 수가 있다는 것. 지금 여기 4가지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지원에 관한, 서포트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죠. 18회 때 이것만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문에 섞여서 아주 잘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체크. 그 다음에 중복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협의해라.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4번, 물류 표준화입니다. 네 번째, 물류 표준화. 표준화는 코리아 스탠다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형상이라든가 종류, 치수, 뭐 이런 것들, 구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준화 시키는 것. 표준화의 개념이 나와 있죠. 28페이지 맨 밑에 물류표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얘기합니다. 니은번 물류표준화. 원활한 물류를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 시설 장비의 종류, 형상, 치수, 구조. 좋습니다. 종류, 형상, 치수, 구조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키죠. 물류의 종류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치수, 이게 규격이죠. 규격. 대표적인 게
파레트 뭐 T11형, 뭐 T12형 이런 거 있죠? 1100 곱하기 1100, 1200 곱하기 1000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컨테이너 20피트, 뭐 40피트. 컨테이너라든가 파레트의 크기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크기가 그렇죠, 표준화되어 있죠?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 그래서 시설 장비의 종류 형상 치수구조, 포장의 종류 형상 치수구조 방법, 그 다음에 물류 용어도 표준화해라. 물류 용어 중에 표준화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법이랑 실무랑 또 약간 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종류 형상 치수구조 말고도 물류 용어도 좀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 우리 상법상은 뭐 하자를 쓰기 위해서 선하증권, 근데 실무적으로는 선화증권도 씁니다. BL이라는 용어도 쓰죠. 비ll 오브 레딩. 하랑 화는 동일해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수하인, 송하인 다 똑같죠. 셀러 바이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물류 용어도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 물류 용어뿐만 아니라 물류 회계도 통일화시켜라. 근데 물류 회계는 통일화시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왜냐면 물류가 육상, 해상, 항공, 뭐 철도, 뭐 파이프라인 다 틀리죠? 틀려요. 운임 체계도 틀리고 고정비라든가 변동비 구조도 틀리기 때문에 이걸 일원화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일원화시키면 대박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련된 사항들도 표준화시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물류 표준화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물류 표준화의 보급 촉진 부분입니다. 기억번 별표. 아주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한국 물류 산업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 요청인데요. 한국 산업표준. 표준 관련해가지고 주무부는 어디냐면 산업통상부 장관이에요.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산업표준, 한국자 쓸까요? 한국산업표준 관련해가지고 제정하거나 개정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지도 하는 주체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청자도 있어요. 요청자. 누가 요청할 수 있느냐? 국장 내지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기 관련해서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체크. 니은번 물류표준의 권고 부분도 있어요. 권고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물류표준 장비 사용자에 대한 우대 조치. 이것도 서포트 규정이죠. 우대. 1번. 운임 등의 우대. 국장, 회장 또는 산장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 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해서 운임이라든가 하역료, 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 구매 등의 우대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 뭐 소요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놨죠. 좋습니다. 양가로 2번 물류회계 표준화. 예전에 나왔었는데 최근에 또 한 번 나왔죠. 18회 때 한 번 나왔는데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물류회계는 중요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상, 구조, 치수 뭐 이런 거 뿐만이 아니라 물류 용어, 물류회계, 전자문서에 관련된 것들도 표준화 시킬 수 있다. 해야 된다. 1번, 동그라미 1번. 물류비 산정 지침의 작성입니다. 작성자가 누구냐? 국장, 회장, 산장이 협의한다. 그래서 국장 및 회장, 국장, 회장은 산업통상부 장관과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물류비 산정 기준 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산정 지침을 작성해서 고시한다. 뒤로 넘기시면요. 물류비 산정 지침 포함사항이 나오는데 이게 13회 때, 18회 때 기출됐던 부분입니다. 다음 중 물류비 산정 지침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물류비 관련 용어. 여기 또 나왔네요. 물류 관련 용어. 물류 관련 용어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 영역별, 기능별, 자가, 위탁별. 위탁별 물류비의 분류죠. 그래서
영역별이라 함은 이거 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순물류, 역물류 생각하시면 돼요. 순물류는 뭐 조달 생산부터 조달, 생산, 산해, 뭐 판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회수, 폐기, 반품 이런 것들이 있죠. 기능별은 물류의 3대 기능 생각하시면 돼요. 운송, 보관, 하역, 이거 말고도 유통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정보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자가 위탁별은 자가 물류는 1자 물류죠. 제1자 물류. 위탁 물류는 2자, 3자, 4자 물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걸 갖다가 비용으로 분류를 해놨다. 그래서 영역별, 기능별, 자가, 위탁별 물류비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물류비의 계산 기준, 계산 방법,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에 관련된 내용들은 물류비 산정 지침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체크. 자, 5번 물류 정보와 법 제27조부터 35조에 걸쳐서 여러 가지 조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5년, 16년 연타로 해서 한 2문제씩 나왔죠? 아주 중요합니다. 단위 물류 정보망이 있고 단위 물류 정보망 관련해 가지고 전담기관들 있죠? 전담기관.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전담기관. 또 하나는 국가 물류 통합 데이터베이스 있죠? 국가 물류 통합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베이스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국가물류 통합 정보센터 운영자 있죠? 정보센터 운영자. 운영자에 관련된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죠. 양가로 1번. 물류 정보의 촉진. 동그라미 1번. 효율화 시책. 여기 이제 대상자들이 나옵니다. 물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그 대상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국장, 회장, 산장, 그 다음에 관세청장이 나옵니다. 관세청장. 관세청장은 물류의 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운송 보관할 때 관세 통관 막 하잖아요. 공항이라든가 항만에서 관세청이 있어요. 걔네들이 다 검사한다라는 거죠. 그때 물류 정보화가 촉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물류 보안뿐만이 아니라 그쵸, 물류 보안이랑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거 물류 안전을 위해서. 밑에 보시면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억번부터 미음번까지 있는데 이것도 출제 가능합니다. 출제 가능합니다. 물류정보 표준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 확산에 관한 사항, 물류정보의 연계 공동 활용, 물류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자, 보시고요. 양가로 2번 단위 물류 정보망 구축 19회 때 20회 때 연타로 출제됐습니다. 개념, 단위 물류 정보망이란 기능별 밑줄, 지역별 밑줄, 관련된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 정보 체계를 얘기하더라. 단위 물류 정보망의 구축입니다. 구축 운영 부분이 있고요. 31쪽 옆에 가시면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은 비읍번이 나왔죠. 비읍번. 단위 물류 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부분이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기억번부터 미음번까지가 나올 수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연계체계 구축, 협조 의무, 연계체계 조정, 요청에 관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된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은,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데는 빈출됐던 내용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걸 또 우리가 계속 나왔다고 안 볼 수도 없어요. 전담기관을 지정해야 되는데, 전담기관. 일단 두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 카테고리가 두 개. 하나는 공공기관한테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하고요. 또 하나는 민간기관이죠. 민간기업도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에는 다 공사예요. 공사. 누구랑? 물류랑 관련된 공사들입니다. 공사들. 다 운송수산이랑 관련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박스 보겠습니다. 박스 31쪽.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이죠? 공항. 다 운송수산이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공항 두 개.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그 다음에 한국공항공사, 그 다음에 도로공사가 나오죠? 도로공사. 도로공사는 육상운송수산이잖아요. 육상운송. 또 하나는 철도. 철도도 육상운송수산이죠. 또 하나는 항만이죠. 항만. 그래서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도 나와요. 항만공사.
일단 얘네들 5개는 다 이해가 됩니다. 다 물류랑 관련돼, 특히 운송수단이랑 관련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토지주택공사가 있어요. 토지주택공사가 희한하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얘네가 물류단지라든가 그쵸? 물류시설 이런 것들, 복합물류 터미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물류랑 뗄 수가 없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31페이지 15번 단위물류 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나와 있는데 넘기시면 얘네들은 국가기관 공사보다는요 많은 좀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좀 갖추고 있어야 돼요. 1번 다음에 시설 장비도 갖춰야 되고요. 2번 다음에 인력도 보유를 해야 됩니다. 3번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만 가능해요. 얼마? 자본금 2억 원이죠. 이 부분이 시험에 계속 나왔습니다. 2억 원 이상인 민법 아니에요. 상법입니다. 상법. 상법상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 2억 원인 상법상 주식회사. 그래서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인력도 갖춰야 되고 자본금 2억 원 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만이 단위물류 정보망 전담기관으로 민간사업자로서 지정받을 수 있다. 32쪽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지정의 취소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지정의 취소 사유. 상기에 따라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 정보망을 구축 운영하는 관계행정기관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두 가지입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취소가 나왔으니까 취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죠. 어떤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취소입니다. 취소.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있고요. 무조건적인 거죠. 무조건적인 거. 무조건적인 취소가 있고 아니면 상대적인 취소가 있어요. 상대적인 취소. 이 무조건적인 취소에는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거짓 부정한 방법이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죠? 지정을 받은 경우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취소해요. 무조건 취소되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영업의 정지 기간이에요. 영업 정지 30일 먹었습니다. 그러면 30일 동안 영업하면 안 돼요. 근데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하다 걸리는 경우가 있죠. 기간 중 영업하다 걸리는 경우 이때는 무조건 그때 걸리면 그냥 아웃입니다. 바로 아웃.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인 취소는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차 위반하면 뭐 경고하는 경우도 있고 1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30일 2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한 60일 3차 위반하면 삼진 아웃에 의해서 취소 이렇게 하는 것들 상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가로 3번 32쪽 국가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위 물류 정보망보다 좀 큰 거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구축의 대상은 기억번 국장은 회장, 산장, 관세청장과 협의해서 관계행정기관, 물류 관련 기관 또는 물류기업이 구축한 단위 물류 정보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물류 현황 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 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 물류 통합 DB, 데이터베이스죠. DB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은 자료 제공도 요청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2번 국가 물류 통합 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센터의 설치 운영자예요. 설치 운영자. 자, 설치 운영자는 아까 마찬가지로 국가 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 사업자가 될 수 있었죠. 아까 단위 물류 정보망의 지정 관련해서는 그 국가 공사들이 할 수 있어요. 공사. 6개 공사가 하고요. 또 하나는 민간 사업자가 있었죠. 민간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가 단위 물류 정보망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가 있어요. 전담기관. 거기에 비해서 국가물류 통합 데이터베이스는요. 여기 관련해서는 정보센터 설치 운영자예요.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 운영자죠. 운영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여기는 국가 등이에요. 국가 등. 뭐 여기 공공기관이었죠. 공공기관.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국가 등으로 되어 있어요. 국가 등. 국가 등은 여러 가지 있죠. 국가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6개 공사 있잖아요. 6개 공사도 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할 수 있어요. 정부 출연, 정부가 자금을 출자한 거죠. 출연, 정부기관, 연구기관이죠. 연구기관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물류 관련 협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간 사업자들 중에서는 물류 관련 협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류 관련 협회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법상에. 또 하나는 민간 사업자. 민간 사업자인데 누구? 아까 여기 있던 유사한 규정을 가진 애들이 민간 사업자로서 또 정보센터 설치 운영자로 될 수가 있는데 약간은 틀려요. 약간은.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를 비교해 보시면 일단 자본금 2억 원 이상인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다음에 시설 장비도 갖춰야 되고요. 3번, 다음에 인력도 보유해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단위 물류 정보망이랑은 좀 차이가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인력 중에서는 물류관리사도 이 정보센터에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류관리사도 한 명 이상 됐습니다. 이런 내용 한번 보시고요. 네, 34페이지 쫙 한번 내용 보시고 동그라미 4번 지정의 취소 사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절대적 취소.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요. 국가물류통합 정보센터 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 DB 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가 있다. 이번에는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여튼 이 앞에는 단위물류 정보망, 국가물류통합 정보센터 설치 운영자에 관한 부분 중요사항이다. 중요사항. 이번에는 요것만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자문서, 그다음에 물류 정보의 보호한 부분이에요. 전자문서. 전자문서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물류 보안에 관한 사항. 쌍벽을 이런 내용들이죠. 다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내용들. 전자문서의 이용 개발을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34페이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금지 행위가 있어요. 금지 행위. 누구든지 단위물류 정보망 또는 전자문서를 동그라미다. 위작 또는 변작이죠. 위조 또는 변작.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면 가장 강력한 벌칙 규정이 여기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놨다. 아주 가장 강력한 행정형벌입니다. 금지 행위로 해놨어요. 여기에 비해서 위작 또는 변작이죠. 위변작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놨습니다. 가장 강력한 법률이죠. 근데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 가면 유사 규정이 있어요.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가면요. 유통정보를 갖다가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해놨어요. 좀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같은 규정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시험까지는 10년 2억 원도 되어 있고요. 그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몇 년이냐면 10년 1억 원으로 그때는 통일시켰어요. 물류정책기본법이랑 유통산업발전법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알아두세요. 34페이지 니은번 물류정보의 훼손 또는 비밀, 침해, 도용, 누설, 금지. 비밀은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누설하는 경우 벌칙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험까지는 유효하고요. 시험이 끝나면 변경됩니다. 디귿번 보호 조치의 침해 또는 훼손. 국가물류통합 정보센터 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훼손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동그라미 3번 별표. 전자문서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2년입니다. 2년. 요게 또
유통산업 발전부터 틀려요. 거기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3년. 자, 이번에는 요겁니다. 이번엔 전자물류 보안. 물정부 공개 부분, 정부의 공개.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보안은 뒷부분에 있네요. 자, 양글 5번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부분입니다. 일단 전자문서의 전자문서 정보는요. 대원칙은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물류 관련된 전자문서 정보는 원칙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예외적인 5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유사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박스 보겠습니다.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는 비공개의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수사목적상. 우리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때도 수사목적상 그 정보는 공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번에 법원에서 제출을 명령했을 때죠. 제출을 명했을 때도 그때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타 법률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가 있고요. 5번째, 국토부 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인 비공개를 깨고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공개 절차는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 됐습니다. 넘기시고요. 36페이지 6번 국가물류 보안 시체계 수립 및 지원. 이 보안이죠.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일단 올해 2017년도 출제 또 1순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A급 문제입니다. A급 문제. 물류 보안 아주 중요하고요. 물류관리론이라든가 국제물류, 그 다음에 화물운송론에 가면 뭐 보안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AEO 인증이라든가 CTPAT이라든가 ISPS 코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CSI라든가 ISO 28000 시리즈라든가 다 물류 보안과 관련된 제도들입니다. 인증제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여기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포함해 놨다는 거죠. 양가로 1번 물류보안 시체계 수립 시행. 국장은 누구예요? 일단 밑줄 주어 국장입니다. 여기는 해양수산부장관 안 들어가요. 국장입니다. 국장.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는 누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국가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물류보안 관련 제도 및 물류보안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등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만 한다.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 19회 때 기출문제죠.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는 거 박스 체크하시고요. 양가로 3번 이제 나온 다음에 이런 사항도 나올 수 있죠. 물류보안 관련된 국제협력의 증진사항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1번 보시면 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위한 시책 수립 시행해라. 3번도 보세요. 국장 및 회장은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기는 둘이 나와요. 국장도 나오고 회장도 같이 나오죠. 왜 그래요? 우리나라 물류 대부분 수출입 물류의 대부분은 뭘로 합니까? 항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특히 컨테이너 운송 대부분 뭘로 합니까? 99.9%가 다 그렇죠. 선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 및 회장이 같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4번 국장 및 회장은 물류보안 표준이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7조. 이번에 물류사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기는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3자 물류, 그 다음에 지금 우수물류 여기로 바뀌었죠. 경쟁력 강화죠. 여긴 대전제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제3자 물류. 우리 3PL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3파티 로지스틱스 해가지고 제3자 물류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수물류 기업의 인증입니다.
예전에는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수물류기업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또 출제 1순위 아닙니까? 1순위. 그래서 법 제37조 보면 제3자 물류의 촉진을 하도록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자, 1번 제3자 물류의 촉진 개념. 제3자 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자 물류하면 지원해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죠. 쭉 나와 있는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은, 우리 법에서는 제3자 물류를 갖다가 지향하고 있죠.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실제 기업들은 제3자 물류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자 물류를 많이 해요. 2자 물류. 제3자 물류 하고 있는 물류 대형회사들, 전문기업들, 특히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들 망했죠? 망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자 물류가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현대 글로비스라든가 CJ라든가 이런 기업들. 2자 물류가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물류의 좀 현실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38페이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 및 회장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2번 인증의 주체와 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표 밑에 별표 1에 2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12월 22일 날 신설됐어요. 그래서 사업별로 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주체, 대상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물류사업, 인증대상 물류기업, 인증주체 체크. 그 다음 밑에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 특히 체크할 만한 부분들은 3번 국제물류주선기업 39페이지 숫자가 나오죠. 다음 요건을 갖출 것. 국제물류주선업에 등록을 한 자, 당연히 등록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4번 총 매출액 중 제3자 물류 매출 비율이 50% 이상일 것.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화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AW비저 연간 3,000건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라번 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 화물이 도착하는 국가가 연간 5개국 이상일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 종합물류 서비스 기업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좋습니다. 왜? 종합물류 서비스 기업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번 있고 나번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그래서 물류사업을 각각 하나씩 영위할 것. 영위하는 일개 하나의 물류사업의 매출액이 각각 전체 물류사업 총 매출액의 3% 이상 또는 30억 이상일 것. 전체 물류사업 총 매출액 중 제3자 매출 비율이 40% 이상일 것.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체크. 자, 이번에 41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인증 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입니다. 시행령 제28조. 점검 주기는 3년마다 하겠다. 3년마다. 국장 또는 회장은 인증 우수물류기업이 인증 요건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 국토부, 해양수산부 공동부령으로 3년마다 점검해라. 그래서 우수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주고 인증은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점검하도록 해놨죠. 점검. 이건 우수물류기업뿐만이 아니라 우수물류 창고에 대해서도 해놨죠. 앞에 보면 창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류기업 창고에 대해서도. 창고업도 우수 창고들이 있어요. 우수 창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부분 한번 보시고요. 3번 보면 인증심사 대행기관에 점검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인증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부분이죠. 취소가 된다면 만약에 내가 취소를 당했어요. 내가 인증받았다가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인증받았습니다. 인증받았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취소를 당했습니다. 취소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입적인 행정이에요. 내가 어떤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침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취소에 대해서는 이런 침입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우리 법에는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청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위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3번 인증 우수 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정기점검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삼지 나오십니다. 4번 등록증 대여금지를 위반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하게 하는 경우 이때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도 있고요. 효과는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 사용 중지하고, 양가로 4번 인증심사 대행기간 별표. 아주 또 출제 가능한 법입니다. 13회, 15회, 17회,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나왔어요. 인증심사 대행기간의 지정입니다. 국토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합니다. 지정권자가 나와 있고요. 지정 대상 기관이 나와 있죠. 41페이지 맨 밑에. 그 다음에 지원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42쪽 동그라미 2번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업무 범위. 이것도 최근에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기억번부터 이응번까지 이런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나왔고 최근에도 나왔어요. 나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양글 5번 인증서와 인증마크 부분. 국장 또는 회장은 소관 인증 우수 물류 기업에 대해서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지를 정해서 인증 우수 물류 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크 하나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크 무슨 어떤 마크가 됐든 간에 마크 만든 다음에 이거를 부여하는 거죠. 회사 정문에 붙이도록. 그러니까 이걸 갖다 거짓으로 만들거나 베끼거나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인증마크에 도안 및 표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벌칙 규정. 인증 우수 물류 기업이 아닌 자가 거짓의 인증 마크를 갖다 제작,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칭해서는 안 되죠. 당연합니다. 이거 왜? 우수 물류,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 갖춘 우수한 물류 기업한테만 인증을 해준 건데 아닌 자가 붙이면 이거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놨습니다. 43조. 양가 6번 인증 우수 물류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이 또한 별표. 이것도 출제 가능합니다. 1순위예요. 1순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인증 우수 물류 기업 또는 우수 녹색 물류 실천 기업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박스에 있습니다. 일단 큰 제목부터 보시면 우선적으로 어디에 입주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입주 우선권을 주겠다는 얘기. 2번 우선 입주도 권고할 수가 있고요. 3번 수요자금의 일부 융자 또는 부지의 확보도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4번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1번 우선 입주 부분.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 관리하는 다음의 시설에 물류시설 우선 입주 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 우수 물류기업 또는 우수 녹색 물류 실천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기억번 보시면 물류시설법에 따른 복합물류 터미널, 일반 물류 터미널 또는 물류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인천 신항이 있어요. 인천 신항. 이렇게 인천 신항이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들어와요. 신항이에요. 신항. 신항만입니다. 여기 보면 CY도 있고 CFS도 있고 그래요. 여기 물류단지죠. 뒤에 가면 물류배후단지예요. 여기 갖다가 국가가 배후단지를 만들어서 땅을 이렇게 만들어서 분양하고 쪼개서 분양하거나 입주할 수 있도록 줍니다. 아니면 장기로 갖다 임대차를 줘요. 그때 우선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CY, CFS 이런 것들 있죠. 바깥에 가면 ODCY도 있죠. 오프독 CY에서 만약에 CY가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너무 작게 뺀 경우에는 바깥에 부두 바깥에 CY를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입주 대상자가 기억번부터 시효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복합물류 터미널, 일반 물류 터미널, 물류단지,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그다음에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그다음에 철도시설 중 물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공항 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등 여기는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우선 입주 권고도 할 수 있고 소유자금의 일부 또는 일부를 갖다 융자 또는 부지 확보도 해줄 수 있는데 물류시설을 확충하거나 물류정보화 표준화 공동화하거나 첨단 물류기술 개발하거나 적용하거나 환경 친화적인 물류활동하면 소유자금의 일부도 융자하거나 그렇죠.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지원해 줄 수가 있다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수 물류 기업에 대한 지원까지 했습니다. 오늘 한 내용들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해서 샅샅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